줄이 왜 이렇게 떨리지? 평양대극장 천장 위 30m 공중에 매달린 채로 저는 발끝을 타고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진동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 진동은 바람도 조명 열기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줄을 건드릴 때만 생기는 고기회사들만 알아듣는 경고 신호였지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단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람도 없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어떤 결말을 알고 있다는 듯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들고 있었지요. 그 침묵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다시 한번 줄이 떨릴 때 제 몸이 순간적으로 옆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과 발의 위치를 바꾸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훈련된 기술이라기보다 살아야 한다는 감각이 먼저 저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서 천장 속 어둠에서 아주 작은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 안에서 움직이며 줄과 장치를 살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제가 떨어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조용했지요. 저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지내던 시절, 겨울은 늘 길고 매서웠습니다. 제가 12살이던 어느 날이었죠. 장마당에서 들려오던 낡은 확성기 소리에 자연스레 발길이 끌렸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얇은 철봉 위에서 몸을 뒤틀고 뛰어오르는 여고개사 셋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어요. 사람이 공중에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그 감탄이 가슴 깊이 들어와 박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만 되면 집 뒷산 나무에 줄을 매달고 혼자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높은 데 기어올랐구나 하면서 제 귀를 살짝 잡아당기곤 하셨지만 해가 지고 조용해지면 저는 다시 나무로 향하곤 했지요. 줄 위에 서 있을 때면 바람이 어디로 흐르고 땅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감각이 묘하게 중독적이더군요. 중학교 2학년 여름 학교에 예능선발조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국가에서 공중 감각이 뛰어난 학생을 찾는다. 그 말이 오가는 순간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술렁거렸죠. 시험은 단순한 체력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줄 위에 서서 작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맞히거나 먼 곳에서 누군가 바닥을 두드렸을 때 그 진동이 어떻게 퍼지는지 맞히라는 식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는 대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선발조 책임자는 부모님을 불러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영희는 공중 감각이 특출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부엌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솥뚜껑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고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더군요. 평양으로 아이를 보내는 게 옳은 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잠시 후에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나라에서 부르는데 어쩌겠소. 기회라면 기회일 거요. 그렇게 저는 14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기차 여행은 이틀 넘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마다 아이들이 논두렁에서 뛰어놀고 장마당 앞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군인도 눈에 띄었고요. 그 풍경이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도 고향과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뒤 마주한 국가고계단은 제 상상보다 훨씬 거대했고 더 낯설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체육관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눈을 들어보니 엄청나게 높은 천장에 수십 개의 철제 줄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충격 흡수용 매트가 아니라 딱딱한 합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훈련교관은 첫날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고개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살아서 다시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대 기술자 박철민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천장 근처에서 장비만 만지던 분이었지만
제가 줄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발끝을 오래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천장은 바닥보다 길이 많아요.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래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죠. 두 번째는 반사감각 훈련사 최은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훈련실에서 제게 특별한 법칙을 알려주었지요. 영이 동무, 보는 건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 방향, 공기 흐름, 발끝에 떨린 몸으로 읽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말이 어찌나 생소했던지 처음엔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제 위치를 거의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후에야 알았지만 최은하 훈련사는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때문에 누구보다 감각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저는 그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계단에는 도움만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암흑 감각 훈련 책임자 미선혁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는 전등을 전부 끄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를 어둠 속에 세워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람은 숨만 쉬어도 공기가 흔들립니다. 움직이면 온도가 바뀝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게 고개사의 기본이요. 그 말투가 어찌나 냉담하고 무서웠는지 저는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눈이 제게 박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제 감각이 다른 단원들과 다르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천장의 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만으로도 어디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박철민 선생님은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동무는 듣는 게 아니라 느끼는 재능이 있어요. 아주 드문 감각이지요. 그 말이 칭찬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하기 힘들었지만 선생님의 말 속에는 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거든요. 고계단의 하루는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의 스트레칭과 고공훈련, 균형 감각 테스트, 반사각 실습. 해질 무렵에는 줄 위에서 고난도 동작 반복. 그리고 밤에는 각종 감각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귀에 기계음을 들려주며 어디서 울리는 소리인지 맞춰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무서웠던 건 침묵이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몇 날 며칠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자연스레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정말 예술을 위한 일일까? 그러던 어느 날, 리허설 준비를 하던 박철민 선생님이 우연히 오래된 도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면에는 천장 속 비밀 통로, 외부와 연결되는 숨겨진 길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면을 접으며 말했어요. 영희 동무, 언젠가 이걸 알아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천장을 더 자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반년쯤 지나던 어느 오후, 출입금지 경고음이 울리고 누군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다음날 명단에서 그 단원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날아오르는 이 하늘, 정말 예술의 무대일까? 아니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버릴 수 있는 외줄일까? 그 물음은 제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제 앞에 다가오게 되었지요. 국가 행사를 앞둔 어느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평양 대극장 안은 숨소리 하나 크게 내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저는 30m 위에서 줄의 감각을 확인하며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오른편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한 단원의 손이 줄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이 보였고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제 귀에는 분명한 금속 떨림이 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에서 나오는 진동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건드렸을 때 생기는
고기회사들만 알아챌 수 있는 신호였지요. 하지만 아래에서는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모두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대로 있더군요. 놀람도 당황도 움직임도 없었고요. 그 조용한 반응이 저는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원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대극장 안을 울렸지만 지휘관분은 담담하게 말했죠. 리허설 계속하오. 자리 유지하시오. 그 말투는 마치 일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에도 다들 취급이 같았습니다. 누군가 막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비를 정리하고 움직였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다음날 명단 게시판을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추락한 단원의 이름이 말끔하게 지워져 있더군요. 잉크 자국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단원이 사라지는 데는 단 하루, 그마저도 아무 설명 없이 말이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옆 단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동무 어디로 간 건가요? 그러자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나지막하게 답했지요. 전출됐다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선을 끝까지 바닥에 두고 있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최기동 책임자가 있는 균형 감각 실험실로 불려갔습니다. 실험실은 낮은 기계음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벽면마다 기계 장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하더군요. 영희 동무는 감각 반응이 우수하오. 아주 유용하지. 목소리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안에 깔린 냉기 때문에 저는 몸을 굳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 균형을 흔드는 기계를 돌리고 강한 빛을 비추고 귀에 날카로운 음을 들여보냈습니다. 제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반복적인 테스트였지요. 제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어제 그 동무는 치료받으러 간 건가요? 그러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고기회사는 성과가 전부요. 쓸모가 없으면 대체하면 돼요. 그 말 한 줄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패고 지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최은하 훈련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 손끝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희 동무, 그날 떨림을 들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 진동을 느꼈거든요. 그 순간 제 안의 불안이 선명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천장 근처의 비공개 구역을 지나치다가 누군가 장비를 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손놀림은 강화 작업이 아니라 약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은 빠르게 몸을 숨겼는데 그 실루엣이 서미옥 단원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평소 경쟁심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단원이 훈련에 나오지 않았고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 단원들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무덤덤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추락보다 기록에서 지워지는 일이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절실하게 알게 되었지요. 저는 결국 박철민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천장 근처에서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생님, 저희가 모르는 일이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영희 동무, 내가 느낀 게 헛된 감정은 아니오. 여긴 눈보다 감각이 더 믿을 만한 곳이오. 분명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줄에서 전해지는 떨림, 천장의 금속음, 그리고 사람들의 침묵을 더 민감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대는 우리가 예술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감각을 시험하고 때로는 운명을 결정하는 장소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떨림은 조금씩 제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차례가 정해져 있다는 듯이요. 국가 행사를 앞둔 그 추락 사건 이후 고계단 분위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단원들의 말수가 더 줄었고 훈련장에는 보이지 않던 감시 인력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가 다시 사라질 차례가 온다는 것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례가 어쩌면 제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징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훈련 교관들이 제 뒤에서 속삭이듯 서류를 넘겨보는 모습. 리선혁 책임자가 유난히 제 주변을 맴도는 기척. 그리고 최기동 책임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모든 게 어딘가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영희 동무,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제 손끝이 스르르 떨렸습니다. 선택된 자만이 불려간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곳. 바로 감각 실험실이었습니다.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냄새, 일정한 속도로 울리는 기계음. 벽면에 촘촘하게 박힌 계기들과 빛나는 여러 기구들. 마치 병원이면서도 공장 같은 분위기였죠. 여기가 도대체 뭔가. 제 안에서 조용히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기동 책임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영희 동무는 균형 감각이 특출하오.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소. 그 말투가 칭찬 같기도 했지만 뼈속으로는 차갑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닌 측정값으로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는 제게 둥근 플랫폼 위에 올라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계 장치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발밑에서 미묘하게 흔들림이 전해졌습니다. 그 진동은 감각을 읽으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감각을 뒤흔들려는 조작 같았어요. 반사각 검사에서는 몇 초 단위로 강한 빛이 번쩍이며 제 시야를 교란했고, 청각 검사는 귀에 날카로운 음파를 주기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 몸이 실험 대상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반응 기록을 확인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역시나 반응 속도도 좋고 감지 정확도도 뛰어나군. 이 정도면 고난도 배치도 가능하겠어. 배치?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어떤 배치 말씀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했어요.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오. 그 말투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죠. 실험이 계속되는 내내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측정 장비의 떨림이 일정하지 않았고 줄에서 흔히 느끼던 자연스러운 공명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특정 감각만 골라 자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실험을 마치고 방을 나오려던 순간 최기동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희 동무의 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요.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훈련에서 반응을 정확히 남겨주시오. 그 말이 저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술가가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훈련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훈련장에는 새로운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가 줄을 탈 때마다 누군가가 뒤에서 기록판을 두드리며 데이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즉각적으로 몇 명이 달려와 장비를 바꾸거나 제 자세를 점검한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제가 특정 결과를 내놓길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반사각 훈련실에서 최은하 훈련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요즘 몸이 많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만 보고도 무언가 느낀 듯 했죠. 그녀는 거울 사이에 저를 세우고 말했다. 영희 동무, 여기선 정말 조심해야 해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요구받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어딘가 두려움도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녀의 표정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빛이 비칠 때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훈련을 마치고 저는 은하 훈련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훈련사 동무 눈이 불편하신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아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그녀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감각 실험실에서 또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고 최기동 책임자는 처음 보는 인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은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해 보겠소.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영희 동무는 특별한 감각 구조를 갖고 있는 듯하오. 특별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기보다는 이용 가치가 있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실험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 제가 줄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뿐 아니라 진동을 구분하는 능력, 청음 감각, 빛의 굴절을 느끼는 반사감각까지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실험실을 나오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가진 감각은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집하려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 나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위기감은 동시에 제 결정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감각들을 더 예민하게 갈고 닦아 두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올 사건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거칠다는 사실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기동 책임자에게 불려가던 날이 잦아질수록 저는 마치 제 주변의 공기 밀도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감각을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 그걸 떨쳐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대극장 천장에서 기묘한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기존 장비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순간적으로 낯선 사람의 발걸음에서만 나오는 진동이었지요. 줄을 잡고 있던 제 손이 아주 살짝 떨렸는데 그 떨림은 제 감각이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한 척 장비를 정리하는 동작을 이어가면서 조용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 통로의 철제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발끝이 내는 진동은 단 하나의 인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미옥. 저보다 조금 먼저 들어온 단원, 그리고 늘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 하지만 묘하게도 그 떨림은 서미옥이 가진 리듬과 약간 달랐습니다. 고기에사는 평소 움직임의 패턴이 거의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움직임은 서미옥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데 박철민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영희 동무, 잠깐 와보겠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묘하게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 무대 뒤편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는 단원들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구역이었어요. 철제 계단을 올라가니 낡은 도면 여러 장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도면들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고 곳곳이 손때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천장 속 구조물과 숨겨진 통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철민 선생님은 조용히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건 공식 구조도가 아닙니다. 위에서 따로 만든 설계도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길들은 공연용 통로가 아닌 건가요? 선생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죠.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단원들이 몰라야 하는 길입니다. 그 말은 제 머리를 한 대 치는 듯 했어요. 왜 그런 길이 필요한 걸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선생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늘 보이지 않는 데에 숨겨지는 법이오. 천장은 그걸 감추기 좋지요. 저는 도면에 표시된 선들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어떤 통로는 공연장 외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구조를 단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혹시 이 길들이... 제가 끝내지 못한 말을 선생님이 이어받았습니다. 영희 동무, 언젠가 동무에게 필요할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이걸 봤다는 말 누구에게도 하지 마시오. 그 말투는 간곡하다 못해 거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훈련을 할 때마다 천장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 더 예민하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천장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공간에서 무언가 작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훈련 중 저는 발을 디딘 줄에서 아주 약한 흠칫하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제가 잘 아는 종류였습니다. 누군가 줄의 반대편에서 장력을 미세하게 조절할 때 나는 소리였죠. 그 순간 땀이 식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누가 건드리고 있구나.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은하 훈련사도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거울 훈련실에서 제게 말했지요. 요즘 통로에서 소리가 자주 나지 않나요?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 중에도 줄이 이상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자 은하 훈련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군요. 누군가 장비를 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대극장 한쪽에서 평소와 다른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서두름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무대 뒤 창고 쪽에서 들려온 금속음이 유난히 거칠고 급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무언가를 분리하거나 새로 조립하는 소리 같았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추락 사건, 천장의 낯선 발소리, 명단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통로의 비밀 설계도. 모든 점이 묘하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숙소 창문을 열어두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무대는 그저 무대가 아니었구나. 그 공간은 장식이나 공연의 일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제의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저 같은 사람들의 감각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서늘해지면서도 어딘가에서 작은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 길이 필요해질지도 몰라. 그 결심은 아직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절박한 순간에 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국가 행사 당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양 대극장 안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고 단원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묘하게 억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날따라 천장 쪽 공기도 유난히 무거워 보였지요. 저는 리허설을 위해 늘 그렇듯 30m 상공의 줄 위로 올라갔습니다. 몸을 준비시키기 위해 가볍게 호흡을 정리하면서 줄의 장력을 확인했는데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 잡히더군요. 줄이 낼 수 있는 가장 미묘한 숨소리 같은 떨림이 그날은 아주 약하게 흔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가 다르다. 감각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간부들이 고개를 맞대고 서류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단원들은 긴장한 듯 서로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고 있었지요. 특히 서미옥 단원은 제 쪽을 흘깃거리다가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눈을 피하더군요.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자세를 잡고 본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장력이 갑자기 반토막이 되었고 다음 순간 귓가에서 퉁 하는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 줄 가운데 한 줄이 단번에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그 소리는 분명한 절단음이었어요. 자연적인 마모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칼로 베어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공중에서 비틀리며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기억이 거의 본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방향을 몸으로 읽고 팔을 반대쪽으로 던지면서 무게 중심을 순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회전지탱 동작을 의식보다 먼저 몸이 실행해 주었지요. 그 덕분에 저는 떨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남은 5번째 줄에 몸을 걸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누군가가 짧게 숨을 들이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반쯤 숙였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기 위해 한동안 줄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대극장의 미세한 울림에 집중했죠. 그때였습니다. 천장 속 통로에서 아주 얇은 금소금이 째깍하고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 그 사람은 제가 줄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재빠르게 자리를 떠나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감각이 먼저 알려줬지요. 리허설은 중단되었고 단원들은 형식적으로만 저에게 괜찮냐고 묻고는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질문의 내용과 달랐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 마치 일이 어긋났다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철민 선생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분은 천장 구조물을 손보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자 아무 말 없이 아래쪽 금속 부분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일부러 볼트를 느슨하게 만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람 손에서 나온 건가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연습 중 생긴 우연이 아닙니다. 내 줄이 끊기기 전에 이미 장치가 만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 말 한 줄이 머리를 세게 내려치듯 박혔습니다. 그럼 누가? 제가 말을 못 잇자 선생님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말했죠. 영희 동무, 지금은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평양거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대극장 건물의 상층부에는 어둡게 꺼진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줄을 건드렸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놀라지 않았는지 그 답이 너무 분명해서 더 무서웠어요. 며칠 뒤 또다시 대극장에서 낯선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통로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장치를 조정하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떨림을 더 정확히 듣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흐렸지만 단어들은 제 귀에 명확히 들어왔어요. 이번엔 거의 성공했어. 다음 공연 때는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처리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줄 위에서 흔들리는 작은 떨림 하나도 그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제 몸을 밀어내는 듯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절박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계단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뒤로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제가 몇 달 동안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의심하던 천장 속 비밀 통로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결심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며칠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는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그 밤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날들이 이 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국가 행사를 앞둔 마지막 리허설이 끝난 뒤 대극장 안은 빠르게 정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단원들은 각자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이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지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 더 이상 이 무대 위에서 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지는 않겠다고. 그날 줄이 끊어지던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했지요.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 바로 이날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단원들보다 조금 늦게 장비를 정리하는 척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관객석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무대 쪽에서는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부 몇 명은 출입문 근처에서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무대 뒤편에서 박철민 선생님이 저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천장 구조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저에게는 분명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무대 조명이 대부분 꺼지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무대 뒤편에는 몇 명 안 되는 인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보다가 장비 창고 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곧장 천장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길은 평소 단원들은 잘 쓰지 않는 통로였고 박철민 선생님과 몇몇 기술자들만 오르내리던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을 때마다 금속이 약하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발끝에 힘을 조심스레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수년 동안 익혀온 모든 감각들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하자 낮에 봐 두었던 작은 출입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 속 통로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놀랍게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잠금을 풀어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철민 선생님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을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어둠이 저를 덮쳤습니다. 통로 안에는 별도의 조명이 없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만이 윤곽을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둠은 제게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리선혁 책임자가 시키던 암흑 훈련이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일부러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시야에 의존하는 대신 발바닥에 전해지는 진동과 공기 흐름, 그리고 원거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장 통로 바닥은 좁고 거칠었습니다. 발이 닿을 때마다 가벼운 금속음이 나려 했지만 저는 줄 위에서 몸을 실어 나르던 방식 그대로 체중을 분산시켜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아래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선혁 책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대 뒤쪽 통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하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기척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운 변화를 모를 리가 없었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통로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벽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 아주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명이 동시에 이동할 때 생기는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제 감각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로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울림이 방향을 알려주었지요. 그들은 제가 조금 전 지나온 계단 쪽으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통로를 따라 조금 더 이동하자 왼편으로 좁은 갈래가 하나 나 있었습니다. 박철민 선생님이 도면에서 가리키던 그 길이 떠올랐습니다. 무대와 외부 건물 구조를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비공식적인 통로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왼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 통로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선혁 책임자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죽이지 말고 숨을 낮추자. 훈련 때 배운 대로 숨을 완전히 참는 대신 호흡을 최대한 얕게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호흡을 억지로 멈추면 오히려 몸이 크게 떨리기 마련이었거든요. 갈래 통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니 멀리에서 약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환기구 하나가 외부와 통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겨울 밤 공기 특유의 찬 기운이었지요. 저 끝으로 나가야 한다. 머릿속에서는 단순한 문장 하나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리선혁 책임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기 냄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방금 전까지 다녀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다른 사람의 발소리도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기 흐름으로도 사람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환기구 바로 옆에 몸을 평평하게 붙인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로 벽이 차갑게 등을 누르고 있었고 바닥의 냉기가 발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통로 쪽으로 몇 걸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람의 말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아직 이쪽 안으로 들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군요. 천장의 다른 길들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야 제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다른 통로를 통해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다시 제 흔적을 찾으려 할 테니까요. 저는 환기구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환기구는 좁았지만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었습니다. 구멍 사이로 바깥의 공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여길 통과하면 무대 건물을 벗어날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만 잡고 저는 손가락으로 환기구를 고정하고 있던 나사들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고 그 나사들은 아주 살짝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길을 열 준비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박철민 선생님이 제게 마지막까지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을요. 저는 힘을 주지 않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나사를 풀었습니다. 금속이 벽을 긁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도를 조금씩 바꾸며 천천히 돌렸습니다. 나사가 하나 둘 빠져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나사가 빠졌을 때 환기구 덮개가 아주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덮개를 붙잡고 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차가운 외부 공기가 한꺼번에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대극장 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다른 냄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리의 먼지, 차 배기가스, 그리고 자유의 기운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지요. 저는 몸을 최대한 작게 말아 환기구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금속 틀과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면서 조심조심 몸을 밀어냈지요. 마침내 상체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눈앞에는 낯선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극장 외벽,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난간과 계단들. 높이는 줄 위에서 익숙해진 높이에 비하면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통로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이 길을 따라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깥 난간에 몸을 완전히 내밀고 섰을 때 평양의 겨울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고 대극장 건물 옆으로 이어진 다른 건물들의 옥상과 벽들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고개사의 감각을 통째로 사용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줄 위가 아니라 건물 외벽 위에서의 외줄타기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탈출 루트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오직 고개사만이 상상할 수 있는 길이었지요. 저는 난간을 따라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 벽면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진동, 멀리서 들려오는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 그 모든 것을 들으며 제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가도 결국 끝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제가 선택한 방향으로 떨어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탈출은 어둠 속 천장에서 시작해 평양의 겨울밤 외벽 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극장 외벽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장 속 어둠을 뚫고 도망쳐 나오던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고 평양의 겨울바람이 따갑게 얼굴을 스치며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깊게 눌렀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대극장 주변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사람들 왕래가 많던 시간은 지나 있었고 남은 것은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군용 차량 소리뿐이었지요. 저는 외벽 난간을 따라 옆 건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실수하면 떨어지는 것보다 붙잡히는 것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을 넘어서며 저는 훈련 때 익혔던 감각들을 하나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어떤 벽면이 더 진동이 적은지, 사람이 있는 공간인지 없는 공간인지, 모든 것을 발끝과 귀로 먼저 판단했습니다. 몇 동의 외벽을 이동하고 난 뒤, 저는 인적이 거의 없는 평양 외곽 골목으로 내려설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전력 사정이 나쁜 탓인지 건물들 대부분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그 어둠이 오히려 제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골목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평양역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보 이동만으로는 국경 지역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잡힐 확률도 높아지고요.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에 가까웠습니다. 역 안은 절반쯤 환한 조명과 졸린 표정으로 서성이는 몇몇 사람들 뿐이었지요. 군인들이 역 입구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대부분 출입하는 사람들보다는 서류 검사표와 상급자의 지시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며 겉모습에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했지요. 다행히 시선을 끄는 옷차림은 아니었고 가방도 작은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차표를 살 수 있는 곳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지만 어딜 가나 구두표를 파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말이 적고 표정이 단단해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 청진까지 가는 표가 있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하더군요. 돈은 있소? 저는 목돈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금액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타요. 객차 뒤쪽으로 가면 다시 알려주겠소. 하고 돌아섰습니다. 기차에 올라 좁은 의자에 앉으니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제 뒤를 누군가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의 기차 이동은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기차는 오래된 설비 탓에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였고 창문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마을과 산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틈틈이 눈을 붙였지만 가장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몸이 다른 감각을 향해 깔끔하게 열려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지요. 기차에서 내려 청진역을 벗어나자 바람결이 평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훨씬 더 거칠고 더 차갑고 끝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경까지는 멀었습니다. 저는 기차역 주변의 복잡한 골목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부 지방은 평양보다 경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길목마다 초소가 있었고 마을마다 낯선 얼굴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저는 외딴 공장지대로 이동해 해가 완전히 저물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공장지는 폐허나 다름없었고 녹슨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들이 그늘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풍경이 제게는 익숙했습니다. 높은 데를 타고 이동하는 일은 줄을 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레인과 철골 사이를 오르내리며 각 구조물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파악했습니다. 철판이 휘어지는 소리는 어디가 약한지 알려주었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길은 위험한 곳마다 숨어 있었지만 이 모든 감각이 길을 잃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검문소가 나타날 때면 저는 건물 뒤편을 돌아가거나 높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 시선의 흐름을 피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작은 목소리까지 저는 엄격히 귀로 구분했습니다. 때로는 발걸음의 무게감만으로 그들이 어느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을 이어붙이듯 이어가며 북쪽으로 조금씩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국경지대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초소 불빛이 보였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지기 시작했지요. 그 바람 속에는 강의 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두만강이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다고 해서 안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장 위험하다는 소문이 많았고 누구든 잘못 보이면 바로 조사를 받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을 직접 건널 수 있는지 살폈지만 강물은 얼어붙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군인들의 경계망도 촘촘했습니다. 게다가 이동 경로마다 함정처럼 설치된 감시 장치가 아주 약한 떨림을 만들고 있었는데 제 감각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자 저는 강변에서 물러나 숲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숲 안에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저의 감각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생명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이었지요. 며칠 동안 강 근처를 은밀히 살피며 군인들의 이동 패턴, 조명 밝기, 초소 교대 시간, 불빛이 비추는 각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강 위로 길게 뻗어 있는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철교였습니다. 하지만 철교 밑을 지탱하는 보강 케이블이 강물 위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굵기와 높이를 보는 순간 저는 즉시 본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건널 수 있다. 물 위로 다리를 놓은 사람이 아니라 줄 위에서 버틴 사람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철교 케이블은 이 지역을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길이 저를 강 건너편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초소의 불빛이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밤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생애 가장 긴 외줄 위를 건너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람과 어둠 속에서 줄도 안전망도 없이 오직 저의 감각과 균형만으로 두만강 상공을 건너게 되는 순간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근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저녁,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었습니다. 평양의 천장에서 바라보았던 그 어둠, 저를 덮치려 했던 손길들, 끊어진 줄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강변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얼어붙지 않은 강물 위로 바람이 흐르며 특유의 습한 냄새를 끌고 왔습니다. 가끔씩 얼음 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 작은 소리마저 매서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경계병들의 이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초소 교대 시간, 손전등 비추는 각도, 발자국의 무게와 속도, 그들이 멈춰 쉬는 지점까지 모든 것이 제 귀와 발끝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경계 패턴이 조금 흐트러지는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지형 때문인지 조명이 어둡게 비치는 구간이 있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경계병들이 몸을 살짝 웅크리며 움직임을 줄이는 구간이었지요. 지금이다. 그 판단은 계산이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고개사였던 제 몸이 가장 먼저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가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꿔서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흘렀고 그 소리가 제 존재를 가려주는 듯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몸에 새겨온 감각들이 이 순간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강 위로 길게 뻗어 있는 철교의 보강 케이블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는 약 30m, 두께는 손바닥만큼 굵은 강철줄. 바람이 불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진동은 결코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줄 위에서 느끼던 그것과 같은 종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케이블 아래에 바짝 몸을 붙이고 잠시 바람의 결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얼마나 세게 불고 바람이 강철을 얼마나 흔드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발끝과 손끝으로 천천히 느꼈습니다. 괜찮다. 건널 수 있다. 그 판단이 들자 저는 케이블 근처 철제 기둥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바람은 더 거세졌고 강물 위에서 일렁이는 소리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케이블 위에 두 발을 올린 순간 마치 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익숙한 긴장감이 전신을 감싸왔습니다.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그 감각이었지만 지금만큼 치열하게 집중해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발을 내디딘 순간 케이블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제 발바닥을 타고 무릎, 허리, 어깨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보다 더 멀리 흔들리는 진폭을 읽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저는 숨을 낮게 들이쉬고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케이블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할 때마다 바람이 제 몸을 밀었고 강 아래에서 차가운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가 때때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며 어디서 위험이 오는지 감각을 넓혔습니다. 중간 지점을 지날 무렵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케이블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제 몸도 비틀리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왼손을 케이블 아래로 누르며 무게 중심을 반대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줄타기 중 몸이 떨어지기 직전 취하던 회전 반응 동작이었습니다. 그 동작 덕분에 저는 케이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몸을 겨우 붙잡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철교 아래로 흐르는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온몸이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자세를 잡고 케이블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군용 손전등의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각된 건가?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저는 케이블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흔들림이 더 커질 뿐이고 균형을 잃을 위험이 더 컸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높였고 발 아래로 전달되는 케이블 진동을 더 빠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블의 끝, 강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 주변에는 낡은 철골과 부서진 난간들이 있어 쉽게 내려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케이블을 따라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을 넘어섰습니다. 케이블 끝에 도착했을 때 강 건너편의 어둠이 저를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북한에서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 한 가지 생각만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았다. 그러나 안도의 숨을 다 내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쪽 단속도 만만치 않았고 여전히 도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몸을 낮추고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주변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자동차 소리들. 그 소리들이 제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또 다른 생존의 외줄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두만강을 건넌 제 발끝에서 새로운 삶의 떨림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강 건너편 땅을 밟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참 단순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나라구나. 물론 국경이란 선 하나를 넘었다고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여전했고 어둠의 냄새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발 아래 흙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익혔던 곡의 기술이 다른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강 근처를 조금 벗어나자 멀리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낮은 주택과 작은 가게들, 그리고 그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자동차 불빛이었지요.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어둠이 짙은 골목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낯선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지만 동시에 여기서도 다시 잡히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어느 골목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낮은 목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또 넘어온 사람 있대. 조심해야 돼. 요즘 단속 심해졌어. 한국어 억양과는 다른, 그러나 분명히 조선족 사람들이 쓰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저를 팔아넘기려 드는 사람인지 이제부터는 모두 제가 판단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안쪽 골목으로 몸을 숨겼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갑자기 누군가 거칠게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혼자야? 어디서 왔어? 성인 남자 둘이 제 앞을 막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그들 주변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그리고 옆 건물 외벽에 반사되는 작은 울림들. 이대로 붙잡히면 다시는 빠져나오기 어렵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몸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척하다가 내디딘 발을 돌려 바로 옆 벽면을 향해 몸을 던지듯 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남자들이 놀라 순간 저를 놓쳤고 그 사이 저는 벽에 손을 짚고 발을 디딜 만한 작은 틈을 찾아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줄 대신 벽이었지만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는 지점과 체중을 옮기는 타이밍만 알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지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야, 저 위로 올라간다. 다른 한 명은 욕을 내뱉으며 제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뼘 위로 더 올라간 뒤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와 배관, 창틀의 돌출 부분들이 마치 줄 위의 지지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몸을 옮겨가며 손끝과 발끝에 모든 힘을 실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훈련장에서 수없이 했던 고공이동이 이제는 도망치는 기술로 바뀌어 버린 것이 어쩐지 씁쓸하기도 했지요. 한 층, 두 층. 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옥상 난간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옥상 바닥에 몸을 납작 붙이고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남자들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내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나는 지금 줄 없는 고개를 하고 있는 거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밤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별빛들이 아주 작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건물 옥상과 옥상을 연결 다리처럼 이용하며 이동했습니다. 평소 고계단에서 연습하던 외줄 뛰어넘기, 공중 회전, 그리고 난간을 타고 걷던 감각들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객도, 박수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어둠과 바람과 건물들의 그림자만이 같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도시에 머물며 잠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인적이 드문 골목을 돌며 눈에 띄지 않는 가게에서 싸구려 음식을 사 먹었고, 밤에는 건물 옥상이나 빈 창고,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서 몸을 웅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도시의 구조를 귀로 익히게 됐습니다. 어느 건물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느 골목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지, 어디가 순찰이 잦은지, 고요한 시간대는 언제인지. 몸은 지쳐갔지만 그 지친 몸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디엔가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뒤편에서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앉아 있을 때 앞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발소리의 무게, 호흡의 깊이, 천천히 내딛는 걸음. 그건 젊은 남자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의 발걸음에 가까웠습니다. 괜찮소? 익숙하면서도 낯선 조선족 특유의 억양 섞인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낡은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고, 조금 뒤쪽에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다시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보고 나니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언젠가 어릴 적 장마당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를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거 맞지요? 그 한마디에 제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확신을 얻은 듯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온 거라면 이 아이는 아무에게나 넘기면 안 되겠구먼. 할아버지는 제 곁에 앉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흑룡강 기예단에서 한평생 고개를 하다가 지금은 여기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흑룡강 기예단. 그 이름은 북한에서도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공중고개 외줄타기, 집단 퍼포먼스로 유명하던 곳. 정말 고계단에서 오셨어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다 주라고 봉잡고 살다 남은 흔적이지요. 눈은 안 속입니다. 그들은 저를 작은 방이 있는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에는 오래된 고개 도구 몇 개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공연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단정한 모습으로 공중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밥부터 먹고 얘기합시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밥과 따뜻한 국을 내어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기에 저는 작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제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북한에서 고계단에 들어가게 된 과정, 천장 속 비밀 통로, 감각 실험, 끊어진 줄, 평양 탈출, 그리고 두만강 상공의 철교 케이블까지 그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먼.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 건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다시 고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은 어쩌면 너무 순진한 것이었지만 그게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가 어디 땅이 좋아야 하는 건가요? 저 아이는 이미 하늘에서 살아남았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북에서든 여기서든 한국에 가서든 하늘은 하나야. 문제는 누가 그 하늘을 어떻게 쓰느냐이지. 그들은 저를 며칠 동안 집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속이 계속되고 있었고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을 잡으면 돈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부부는 제게 그런 길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브로커 하나가 있긴 한데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한 번쯤은 걸어볼 만한 길이지요. 그들은 브로커와 연락을 취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저희 고개의 실력은 또 한 번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속을 피해서 이동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골목마다 순찰이 늘어났고 일반적인 이동로는 거의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공연 끝나면 건물 외벽 타고 지름길로 이동하곤 했지. 그 기술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줄이 아니라 벽이지만 몸이 하는 일은 같을 거예요. 그날 밤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브로커 한 사람은 높은 건물들 사이를 외벽과 옥상으로 이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손과 발이 벽을 짚는 각도, 몸을 기울이는 방향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여기 벽은 생각보다 미끄럽지 않아요. 발을 이쪽 돌출 부분에 두고 손은 이 선을 따라가야 해요.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된 스승처럼 저에게 중국식 건물 구조에 맞는 외벽 이동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몸에 다시 새기듯 따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줄도 안전망도 없이 벽과 난간, 환기구, 에어컨 실외기를 디디며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혹 단속 차량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 위쪽,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높이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늘은 어느 나라에나 열려 있구나. 다만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누가 그 하늘을 통제하는가가 다를 뿐이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이 감각을 쓸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어떤 무대에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처음으로 나를 위해 날아오르는 고개를 상상해 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부부는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길이 연결됐어요. 한국으로 가는 첫 관문까지 우리가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잡아주던 손을 스스로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북에서든 여기서든 한국에서든 하늘을 보는 눈만은 빼앗기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위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올라가는 하늘이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흑룡강 기예단 출신 노부부는 그렇게 저를 기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시 한번 고개사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제를 위한 고개사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고개사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오래 숨을 참았던 사람이 한꺼번에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가슴속이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편안해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같지만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달랐고 커다란 빌딩과 분주한 사람들 틈에 서 있으니 문득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몸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특히 줄 위에서 느꼈던 공포, 끊어진 줄의 떨림, 천장 속 발소리들은 밤마다 제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그런 제게 하루는 담당 공무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의 직업을 여기에서도 이어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누군가 살며시 열어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고개 연습장을 방문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연습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건 조명이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따갑게 내리꽂는 조명이 아니라 부드럽게 퍼지며 무대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빛이었지요. 연습장 안에는 두세 명의 연습생들이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고 기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리용이님 맞으시죠? 밝은 목소리의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김채윤 트레이너였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몸의 반응만 살짝 볼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긴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지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자, 줄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김 트레이너가 말하자
저는 천천히 줄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무대가 아니라 감옥 같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줄을 타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발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줄을 만난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고 숨도 부드럽게 풀려나왔습니다. 김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천천히 몸이 가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 말투가 북한에서 들었던 지시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떨어지면 처벌이었고 여기서는 편하게 움직여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제 심장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동작을 시도하다가 줄에서 중심을 잃고 아래 매트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였다면 그 순간 연습장은 얼어붙었겠지요. 감독의 고함이 시작되고 보위부의 조사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진 저에게 김 트레이너가 가장 먼저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잠깐 쉬어가도 됩니다. 다른 연습생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꾸짖지 않는 거지? 왜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지? 왜 괜찮다고 말하는 거지? 몸은 조금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트레이너는 놀라며 제 어깨를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떨어지면 징계였던 곳에서 살다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낯설면서도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습장에 어린 아이 하나가 놀러 왔습니다. 8살쯤 되는 아이였는데 아주 작은 동작에도 눈을 반짝이며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나린이었습니다. 저는 나린에게 간단한 균형 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나린은 무척 즐거워하며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나린은 두려움이란 걸 모른 채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재미있어서 올라가고 놀라워서 날아오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행복해서 하늘을 나는 거구나. 나는 살기 위해 날아야 했는데 그 차이가 제 안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또 와요.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박수보다 더 깊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제가 평생 고기회사로 살아오며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모조리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는 고기회가 체제의 자랑이었고 실수 없는 완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기회가 예술이자 자기 성장이며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사람의 몸이 국가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저에게는 오히려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김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영희님은 이제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줄에 오르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이 제 고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에서 작은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객석에는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무대 위 조명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 아래 서자, 마치 제가 새로운 하늘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줄 위에 발을 올리고 천천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떨림, 손끝으로 감지되는 줄의 무게, 그리고 관객들의 숨결. 이제는 저를 옥죄는 공포의 울림이 아니라 저를 들어 올리는 따뜻한 떨림이었습니다. 줄 위에서 한 바퀴 몸을 돌 때 나린이 객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두 개의 하늘이 선명하게 갈라져 보였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질까 두려운 억압의 하늘이었지요. 한국의 하늘은 따뜻하고 넓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다시 올라가도 되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하늘을 난다.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뒤에서 나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린이는 날고 싶어서 날아오를 테니까. 그 마음이면 충분해. 그 말을 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볍게 날아오르는 기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늘은 두 개였지만 이제 제가 걷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으로 누군가의 것이 아닌 저 자신의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